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인요한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오늘 당사로 출근해서 혁신위 관련 업무를 시작한 인요한 혁신위원장, 당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 다 바꾸고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분들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을 해서 좋은 이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저는 도구입니다. 도구. 기초를 우리가 다집니다. 이 당을 위한 기초. 그리고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 피눈물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요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어제 통합 강조하셨는데 이 통합에 뭐 소위 비윤계라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까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죠.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와이프와 아이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또 최우선 원칙은 통합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도 변화와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의원님 먼저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강조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럼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언론에서 누구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은 신선하다는 점을 아마 120%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는 체질과는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한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난 순천 깡촌 출신이다. 촌놈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살아오는 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제야 또는 친민주당 성향으로 비춰질 만한 그런 분이 혁신위원장으로 왔죠. 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많은 사람이 내려놔야 된다. 희생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기대를 걸게끔 하는 대목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선하다는 점. 그리고 이분이 정치와는 연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더 단호하게 기존의 국민의힘의 체질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은 충분히 높이고 있다. 물론 나중에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아직은 뭐 조금은 경계하면서 반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만 기대는 좀 해도 될 만한 그런 대목 아닌가. 매일 하시는 말씀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와 통합이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과제일 수는 있는데요. 혁신위가 일성으로 내놓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 변화와 통합이 이게 혁신이잖아요. 혁신위는 이번 재보궐 민심에서 확인된 국민의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 이것에 대해서 당의 어떤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다시 평가받겠다. 이 과제를 수행할 기구가 혁신인데 변화와 통합이라면 혁신위가 아니라 사실은 비상대책위가 새로 출범했다면 맞는 말인데 혁신위가 과연 변화와 통합을 이끌 어떤 혁신안을 만든다.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혁신위를 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을 해서 당과 뭐 대통령실,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제기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인요한 위원장이 뭐 첫날이긴 합니다만 왜 혁신위가 출범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은 안 하세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의 1년 6개월에 대한 평가와 심판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변화와 통합이 과연 이제 그거에 맞는 메시지인지 또 변화와 통합의 방향으로 갔을 때 혁신위의 어떤 성과가 국민이 지금 요구한 어떤 변화와 맞춰질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이 어제 통합을 강조했는데 소위 비윤계라는 분들도 포함이 되느냐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모두 다 내려놔야 된다. 결국 친윤계나 비윤계나 뭐 이런 용어들까지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용어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뭐 탈당 가능성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밝힌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까지 포함하는 통합이 될 것이냐, 이 부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인유한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다 함께 가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는 발언의 취지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 이야기를 이렇게 은근슬쩍 한 적은 있지만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힌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과 유승민 두 사람 다,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모두 다 쇄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힘이 쇄신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최후의 선택으로 말을 바꾸고 플랜 B로서 신당을 생각함직하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점은 당의 쇄신에 찍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당이 바뀌면 자신들은 나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통합과 쇄신이라는 게 양쪽에다 이건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라 통합하면서 쇄신하고, 통합이고 쇄신일 수도 있는 거고, 쇄신하면 통합이 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는 양바퀴 같은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방금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비대위와 혁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하에 사실상의 비대위가 인요한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구성 멤버들이 누구에 따라서 상당히 이전에는 비대위 역할을 했던 것까지도 혁신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공천 규정까지도 혁신위가 손을 댈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왜?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의 권한과 모든 걸 전권을 이미 만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인유한 위원장이나 새로 구성되는 혁신위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인 영남 물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고 싶어 할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은 결국에 인유한 혁신위가 총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공천 문제까지도 좀 손을 댈 것이다. 저는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이 모든 사안이 된 강서구청장 결과가 뭐였죠? 국힘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 빨간 신호등이 어디서 켜졌느냐? 수도권과 중도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당의 운영 방식과 전략 가지고는 안 된다. 뭐냐?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외연 확장의 핵심은 뭐냐? 중도와 실용 노선이라고 보는 거고, 중도층을 실용 노선으로 어떻게 보면 견인하고 지지를 얻어내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호남 출신의 굉장히 우리와는 완전히 결정도가 아니라 체질이 다른 사람을 들어와서 당의 체질을 바꾸자는 게 혁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뭐냐, 이 우리 당에 씌어진 영남 주류 기득권 이런 체질을 바꾸는 게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내년에 당의 이름을 걸고 나갈, 당의 대표 선수로 선거에 나갈 사람들의 얼굴도 많이 바꿀 거다. 그 타겟이 될 것은, 목표가 될 것은 영남 지역이 분명히 보이죠. 네. 인유한 혁신위가 공천까지도 좀 손을 댈 것이고, 또 당을 쇄신시킨다면 당의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당에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 통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공천에 대한 어떤 혁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늬만 혁신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러니까 2개월 후면 사실은 다 총선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2개월 안에 실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공천 혁신을 할 수 있느냐, 인유한 혁신위가 그걸 해내느냐가 하여간 혁신위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천을 통해서 누구를 배제하고 새로운 인사를 등용하고 이럴 때 그 기준입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거의 반복적으로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얼굴로 이름으로 치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결국에 이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이 재보궐의 민심과 향후 총선에서 어떤 국민이 기대하는 어떤 변화의 방향, 이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안는 것은 단순하게 이 두 사람의 공천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쭉 비판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 지난번에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핵심으로 해서 주로 최상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서 현 정부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변화해야 된다고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혁신에서 담아내고 그리고 어떤 특정 비윤이라고 해서 정치적 불이익을 주는 이런 문화를 일소하는 어떤 결과를 낸다고 하면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단순하게 선거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수도권에 이준석 의원의 어떤 공천을 주겠다는 어떤 모양만을 갖추고 이런 방식으로 끌어안는다고 하면 사실 혁신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명분을 갖고 국민의힘에서 총선을 치른다는 것도 사실은 좀 스스로 명분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인요한 혁신위가 이제 이분들이 제기했던 문제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심판 여론 이것을 혁신위가 국민의힘 쇄신의 출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에서의 어떤 혁신의 출발로 삼고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오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준석, 유승민 등등 과거에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배제됐던 이런 분들까지 포괄하는 어떤 그런 혁신안의 내용으로 만들어 오느냐 그게 공천 룰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단계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이 이게 말씀하신 통합으로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혁신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이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특히나 이 변화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희생 없는 변화는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하더라도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현역이라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이 현역 의원들의 특권이나 기득권 내려놓기 또 공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인요한 교수가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 정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 험한 정치판에서 과연 이렇게 뭐랄까 일을 제대로 추진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잖아요. 이렇게 네. 쉽게 말을 바꾸면 혁신위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고위원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처럼 말짱 두루묵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희생 없는 변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혁신안에 대해서 당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네. 못 받아들인다면, 당내에서 이게 한바탕 분란이 일어나서 만약에 좌절된다면 국민의힘은 혁신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찍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완벽하게 잘못하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 김기현 대표는 그나마 인요한 위원장에게 힘을 잔뜩 실어주고 사실은 양수 겸장처럼 활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인요한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존재감도 보여줄 네. 수 있는 거고, 상대적인 독립성도 대통령실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 거고, 또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절박감이 앞선다면 저는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혁신안이 저는 받아들이자라고 봐요. 그 유일한 이유, 그 가장 큰 이유는 총선의 승리 때문이에요. 네. 결국에 당내에서 강한 저항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혁신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그래 보고 네. 이렇게 이걸 한번 겪어줘야 돼요.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 정도 되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 당을 좌지우지하는 데 대한 불안감, 자기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돼서 나타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체질을, 국민의힘 당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만약에 오롯이 표현된다면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꼭 실패한다, 내지는 좌절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는 네. 것은 기존의 정치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의 저는 셈법이라고 봅니다. 네, 당내에서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강도 높은 혁신안을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성공한 혁신이 되겠죠.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만난 다음에 놀라울 정도로 권한을
네.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혁신의 성공의 성패는 사실 이 권한 범위입니다. 실제 전권을 준다는 것은 김기현 대표 또 친윤 뭐 핵심 이분들에게도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정도의 공천룰 내지 혁신안이 나온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당내 분란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변화를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과연 이제 그렇게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기대도 있고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한데 과연 이제 실제 이 혁신이 어떤 전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권한번이 그러니까 대수술을 하는데 손에 메스를 쥐어졌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기 피고 뭐 지금 당장 필요한 단기 처방 예를 들면 진통제 주는 방식으로 이준석도 어떻게 끌어안아 보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끌어안아 보고 친윤도 적당히 배제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면서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임명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러니까 뭐 오늘 부인은 했습니다만 김한길 위원장의 추천이 있었다고 하고 자주 통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한길 위원장이 또 누굽니까? 요즘에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고 있고 대통령이 또 힘을 실어준 분입니다. 이분 이런 얘기가 공교롭게 계속 나온다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정권을 줬다고 하지만 진짜 수술을 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메스를 들이댈 만한 정도의 권한이 실제 주어졌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뭐 출발점이니까요. 당장 이제 나오는 메시지 위원 임명부터 단계적으로 시간은 짧겠지만 그 과정에서 뭐 1단계, 2단계 발표하는 어떤 입장과 안, 방향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권한 행사가 가능한 혁신인지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추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양측 모두 이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또 인유한 위원장과 김한길 위원장이 매일 통화하는 사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인유한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때 존경하는 선배이고 친한 사이긴 하지만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친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여권 내 비주류에서는 두 사람의 친분이 이렇게 깊은 사이라면 여권에 대해서 가감없이 쓴소리를 이 위원장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조심스러운데 사람끼리 친하다, 친해서 추천할 거라는 게 굉장히 또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생활에서는 통용되는 거지만 정치에서는 인간적인 친함과 정치적인 제스처, 행위의 차이는 좀 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김한길 위원장 이쪽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인한 걸로 봐서는 만약 추천했다면 이게 부인할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묵묵부답으로 뭐 NCND를 하거나 하는 건데 부인했다는 것은 저는 그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 안 했다고 봐요.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과 또 우리 김기현 대표 사이에는 묘한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대체제로서의 김한길,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김기현 대표 체제. 그래서 뭐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덥석 받아서 이렇게 할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인터뷰했던 가운데 중에 나는 스코틀랜드계 핏줄을 받아갖고 반골 기질이 있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 부분이 단순하게 핏줄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반골 기질이 있다. 나는 나름의 다짐, 자기와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말 시킨 대로 안 하겠다는 취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쉽게 해서 말도 잘 안 듣고 본인이 아마 일을 많이 추진해 나갈 때는 보여져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사단이 생기겠지만 글쎄 누구 말 듣고 할 사람 아니라는 점은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뭘 꼭 할 말이 있다면 할 사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앞서서
신 의원님께서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강한 개혁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 위원장이 마치 국민통합위원장 같다.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변화와 혁신위원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 위원장이 26일까지 인선을 마치겠다라고 한 혁신위원회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올리느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7명이나 그래요. 7명이라는 게 제가 좀 뭐 취재를 했던 설로 통화를 해보니까 네. 7명이나 그러고 그러면 당 안에서 3명, 당 바깥에서 4명, 당 바깥이라 하면 정치권과 연루되지 않은 일반 시민단체 분들이 될 거고 3명은 당내라 그러면 아마 2명은 현역 의원, 1명은 원외 당협위원장 이래 되겠죠. 그러면 7명인데 아침에 어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특이한 분이 눈에 뜨더라고요. 박은식 이런 분들. 그러니까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인데 내과 전문의, 네. 광주에서 개업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래도 하문경 씨, 미국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역이었던 이런 분들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김기현 대표나 인요한 위원장의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영남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를 깰 수 있는 사람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효과도 있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당내 저항은 좀 있을 건데 그 저항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당내 아마 이제 여파는 클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가 성공을 하게 되면 국민적 관심을 끌고 뭐가 이루어지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면 적어도 지금 추락하던 여권 지지율을 저는 스톱시키는 효과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시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 체제도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띄우고 본격적인 쇄신에 나서면서 김은경 혁신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본격적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렇다면 어떤 쇄신 행보를 보일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지 한 이틀 네. 됐고요. 어쨌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강화되는 측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혁신 관련 작업을 하겠죠. 아마 이제 절차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12월 되면 총선 관련 기구들이 가동되기 시작할 네.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공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에 그 내년 총선 관련 특별 당규를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뭐 자격 심사, 부적격 기준 그리고 뭐 단수 공천의 어떤 기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네. 때문에요. 그 기준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이 공천 기준 구체화된 공천 기준을 내오는 정도고 실제 그 룰에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번 강서 보궐선거가 독이 될 수 있다는 뭐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어떤 위기감과 경계심도 민주당 내에 있기 때문에요.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의 혁신의 지금 과정과 민주당의 또 혁신의 내용이 서로 경쟁하면서 총선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차분하게 지금 현재는 이제 국회에 집중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의 역할을 하고 12월 이후에는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어떤 국민의 시선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도 이걸 우리의 승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내부에서 강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출발해서 공천 혁신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도 주목이 됐었는데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결파 징계를 잠시 미뤄두는 것이지 해당 행위까지 덮고 가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과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지금 의미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정청래, 이재명 정치 두 분이 뭐 어떻게 보면 뭐 합을 맞췄거나 허례하는 말로 뭐 짜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정청래 수석 최고의 네. 저런 발언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운신의 폭을 훨씬 넓히고 괜찮은 거예요. 저게 다시 말하면 대표는 자 왈가왈부 말라.
그러니까 가결파들 징계하에 꺼내지 마세요라고 하고, 근데 앙앙불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회 말해서 위안을 삼고 역시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네 뭐 이런 건데,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저 구도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하고 민생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게 훨씬 더 대인배스럽잖아요. 다만 이제 내각 총사태를 다시 언급하는 바람에 약간 모양새는 어그러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은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일성은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잘 잡았다. 여기서 강경파에도 휘둘리면서 나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쫓아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 정리되겠지만 저는 지금은 통합 의지를 밝힌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은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조경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일성 그 말대로 왈가불가하고 하지 말고 단결하자. 통합의 메시지가 핵심이었고요. 실제 당내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돼 있다고 보고 더 이상 이게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논란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뭐 친명에게든 비명에게든 또 이거에 100% 동의하지 않는 당원들에게도 향후 이제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당대표의 명확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향후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지도부 내에도 정청래 최고위원 같이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항해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절차적으로 이건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징계 절차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네. 물론 향후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계속 뭐 일반적인 통상적인 윤리심판원 기준에 의해서 해당 행위를 한다 이러면 당원들에 의해 제소된다면 윤리심판원의 그 기준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 정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의 복귀 일성으로 당내 갈등은 이제 끝낸다. 이런 뭐 의지가 분명히 표시됐고 그런 분위기로 좀 정리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이후에 공석이 돼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또 정책위 의장 같은 인선을 과연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진짜 의중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 뭐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게 지역이라든가 네. 뭐 계층 이런 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공석이 된 자리가 송갑석 최고위원이고 또 호남 몫의 어떤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됐던 자리여서 지금 언급되고 있던 검토되고 있던 분이 아마 충청의 여성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다시 또 검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놓고 당의 통합과 또 향후 당의 지도부의 안정적 운영 두 가지를 다 검토할 수밖에 없었죠. 총선을 앞둔 어떤 특수한 시기에 뭐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아마 통합에 더 비중이 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공교롭게도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거나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하는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런 신사협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이 다음 달 9일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을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결국 다시금 강대강 충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걸 강대강으로 표현할지 우리 강대강이라 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피켓 붙이고 고함 지르고 야유하고 이런 걸 생각할 네. 텐데 만약에 민주당이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예고하는 대로 다음 달에 노란봉투과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 이게 여야 간에 저는 협의 내지는 합의가 안 된 사안이잖아요. 힘으로 의석수로 밀어붙인다고 할 경우에 지금까지 국민이 보여줬던 대로 그냥 뭐 이렇게 몸으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필리버스터 하겠다.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 전술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계산법에 의하면은 법안이 4개 정도 되면 아마 최소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아마 4일 내지 5일이 걸릴 거라고. 저걸 끌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먼저 들고 저는 이렇게 오래간만에 원내대표들 간에 신사협정까지 맺은 마당에 민주당에서도 이걸 진짜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 달에 이걸 꼭 처리할 거냐 힘으로 한번 다시 밀어붙일 거냐를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게 밀어붙이게 되면 밀어붙인다 하면
국회의 절차는 밟지만 순수하게 의석수로 의석의 힘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적법 절차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에도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면 한 5일 정도 계속적으로 본회의가 열리면서 다시 한번 긴장도는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또 뭐랄까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충돌, 몸싸움은 아닐 정 될 텐데 이걸 꼭 민주당에서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대목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조규현 변호사님. 이 법안들이 뭐 최근에 올라온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계류되면서 논의도 진행이 됐었고요.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서도 이미 수차례 여야 간 협의도 했고 했지만 안 되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의 그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든 어떤 보장된 권한 범위 내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총선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조규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